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0%대 성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악화됐다며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먼저 이제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0%대 성장률인데 이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불과 석 달 전인 2월까지만 해도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거의 절반 수준인 0.8%까지로 이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지난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2% 역성장한 데 이어서 내수 회복 지연과 또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2분기 경제도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나 내린 요인에 대해서 건설 경기와 민간 소비, 수출이 각각 하향 조정된 영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한은에 앞서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0.8%의 경제 성장을 점쳤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은 0.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평균적으로 0.8%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던 터라 아주 크게 놀라운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로 인해 앞으로의 금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최근 20여 년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아시아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과 올해가 1% 미만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아주 드문 해로 기억될 전망입니다. 다만 총재 기자회견에서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여러 요소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인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몇 년간 부진을 겪어온 건설 경기에서 과잉 투자가 감소되면서 좀 해결 기미가 있을 것이라든지 또 내수가 1분기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내용들도 총재 발언에 포함됐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궁금한 건 인하 속도와 레벨입니다. 언제, 얼마나 더 낮아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금통위원들은 향후 3개월 이후의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6명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나머지 2명은 현행 2.5%가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자, 총재 역시 금리 인하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시장 참가자들은 한은이 8월 또 늦어도 4분기에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대선이 치러지면 바로 새 정권이 출범하는데요. 보통 2~3개월간은 출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하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은이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본 이후에 8월쯤에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게 그 근거입니다. 현재 2.5%로 내려간 기준금리를 추가로 만약 2번 낮추게 된다면은 기준금리가 2.0%, 또 3번 낮추게 된다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창용 총재 기자간담회 보면서 이제 우리 경제가 직면한 하나의 좀 딜레마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건설 투자가 늘어야 성장이 올라가는데, 자, 그런데 부동산으로는 돈이 쏠리면 안 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 기자, 이창용 총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큰 우려를 나타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산 시장으로의 모니무브가 실물 경제 회복보다 더 앞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반영을 한 건데요. 네. 아시다시피 돈이란 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향하게 마련입니다. 또 새 정부 출범 분위기 등과 맞물린다면은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가 자산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걱정된다라는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금리 인하가 결국 자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시면은 주식 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각 자산 시장의 투자 환경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돈까지 풀리게 된다면은 좀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좀 가시화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부동산 시장 보시면은 금리에 아주 즉각 반응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미 주택 거래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서만 5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요. 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7월 시행을 앞두고서 다음 달까지도 대출이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가장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자,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졌는데, 자, 이창용 총재는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율 부분도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로 완전히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작년 12월부터 4.50%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2.5%니까 2%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좀 원화 약세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한미 양국 사이에 지금 또 환율 협상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이 원화 절상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이창용 총재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 양국이 논의 중이지만 협상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면서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무차별적인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의 예봉은 꺾였지만 트럼프가 즉각 항소한 데다 다른 법을 근거로 한 무기도 여전합니다. 한창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미국 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99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를 근거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역 적자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 헌법에 명시된 과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게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뒤엎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상대로 수입품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번 조치로 당장 IEPA를 이용해 부과된 각종 관세는 일제히 효력이 중단되는데요. 상호 관세를 비롯해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최대 25% 관세,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90일 유예 조치, 이후 남겨진 기본 관세 10% 등도 모두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내비쳤는데요. 현재로선 국제무역 분쟁을 관할하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이어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8일을 데드라인으로 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상호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는 무력화됐지만 다른 법을 근거로 한 품목 관세도 남아 있고 슈퍼 301조라는 또 다른 카드도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은 상황을 단정하기는 이른데요. 법원은 행정부의 관세 징수를 중단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 열흘의 시간을 줬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는 만큼 현재로선 관세 부과가 언제 어떻게 중단될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항소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법원 판결에 긴급 집행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상호관세 부과가 재개될 수도 있고요. 또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I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근거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품목별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결정할 수 없게 됐을 뿐 관세 협상으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미 예고한 대로 반도체나 의약품, 목재 등 품목별 관세 부과를 서두르거나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관행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하거나 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 상호관세 부과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네, 이 상호관세가 자체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줄라이 패키지라는 협상 기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불과해 백악관 항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또 품목 관세는 유지되고 산업협력 등 다른 대미 통상 현안이 남아있어 트럼프 정부의 대응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 중으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소송을 통한 관세 조치 해결 가능성이 확인됐더라도 미국과 협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무역협회는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미 간 무역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 내 변수 등을 반영해 협상의 전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9개월여 만에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외국인의 자금이 쏠리며 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의 깜짝 실적을 낸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라고 발언하자 오늘 증시에선 원전과 전력설비 관련주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막대한 전력 생산이 요구되면서 전력 수요도 덩달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을 자신한 엔비디아. 공급 과잉 가능성 일축하자 HBM을 엔비디아에 주력으로 공급하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 또한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 양사간 6세대 HBM4 12단 제품 공급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있어서 기대감은 더욱 큰데요. 올 4분기부터 공급이 예상되는 HBM4 제조 난이도 상승에 따라 30%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 전망 나옵니다. 오늘 증시의 주인공은 장중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던 증권주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00피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 증시 부양 기대감이 형성된 겁니다. 이에 특히 주요 증권사 중 시총 규모가 가장 작은 상상인 증권 상한가를 기록했고 미래에셋증권도 23%, 유진투자증권과 DB증권은 10%대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증시 부양 기대가 이어지면서 증권주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대체로 주식시장 활성화 모멘텀이 유지되기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특히 미래에셋증권 1분기 실적 호조에 이어 내년 종합투자계좌 사업 개시 기대감까지 겹치며 시장의 눈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조현범 회장,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와 한국타이어가 거래를 하도록 해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회사 돈으로 슈퍼카도 사고 집수리도 했습니다. 이 죄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산업부 성나경 기자 나왔습니다. 자, 성 기자, 이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요. 1심 판결에서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기소한 조 회장의 혐의는 계열사의 부품 고가 매입 유도,
회사 돈 횡령 배임, 일감 몰아주기 및 금품 수수 등 3가지였는데요. 법원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만약 조 회장 측이 항소하더라도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법 쪽의 관계자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무죄 선고를 새로 받으면 형사보상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컴퍼니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도 한국 타이어 주가는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신사업을 추진할 회장이자 최대 주주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이 그룹의 미래 신사업이 올스톱 됐다는 평가입니다. 조 회장은 최근 한온 시스템 인수 및 경영 정상화, 스타트업 투자 확대 등 그룹 차원에서의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요. 지난 1월 자동차 열관리 전문 기업 한온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타이어 배터리에 쏠렸던 사업 구조를 자동차 열관리 및 공조, 배터리 부문까지 확장한 상태입니다. 조 회장은 한온 시스템의 재무 상태를 정상화하고 R&D, 영업 등 경영 효율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난 5월 새로 설립한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털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를 본격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모빌리티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조 회장이 구속되면서 이런 사업 계획도 기약 없이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타이어 배터리 사업 변동성이 커진 상황 속 한국엔 컴퍼니 그룹이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기업 활동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경영권 공백이 벌어지면서 다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우선 이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한국인 컴퍼니 그룹의 구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현범 회장에서 한온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조현범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국인 컴퍼니 지분 42.03%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수관계인으로 등록된 조양래 명예회장, 우호 지분인 효성첨단소재, 신양관광개발을 더한 총 지분율은 47.24%입니다.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장남 조현식, 차녀 조희원, 장녀 조희경 등 나머지 3남매의 지분율을 모두 합치면 30.35%입니다. 격차가 17%포인트나 나는 만큼 이 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네. 만약 이 소액주주의 지분 19%를 3남매가 공개 매수한다고 해도 조 회장이 단 3%만 더 확보하면 50%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의결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이 첨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 판매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국판 IRA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보호가 필요한 업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공약에 국내 제조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성장과 원천기술급 첨단 제품을 국내에서 최종 생산 및 판매한 기업들에게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공약은 3년 전 통과된 미국의 IRA법과 일본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세제의 한국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족격인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는 반도체와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일본은 여기에 더해 친환경 분야의 정유사와 철강, 화학 기업에도 최대 전체 법인세 40%를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모빌리티, 첨단 반도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산업들이 신흥국과의 경쟁에서 고사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면 중국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에 직면한 우리 제조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 산업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상업용 전기차와 철강, 배터리, 해상풍력 등 국내 주력 산업군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지난 11일 한경협 등 경제 5단체가 여야에 요구한 미래 성장을 위한 100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여야정이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투자 세액 공제 도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된 대책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경쟁에 뛰어들 경우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특정 산업에 제한되지 않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공약한 상태입니다. 중국발 덤핑으로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우리의 고부가 가치 산업까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오늘날, 제조업 밸류체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수출 기업뿐 아니라 내수 기업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20대) 대선에서 표심을 가르는 핵심 이슈였던 부동산은 21대 대선을 맞아 무게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 공급 대란이 예상되는데 거대 양당 후보들 모두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어 이름을 가리고 보면 누구의 공약인지도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311만 가구 공급과 같은 명확한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역시 목표치는 없습니다. 두 후보 모두 언제, 어디에, 얼마나 짓겠다는 건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는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를 비롯해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을 높이는 요인들이 산적한데 규제 조금 풀어줬다고 줄어든 사업비를 고스란히 반납하란 소리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공약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뚜렷한 키워드가 있는 세종 말고는 수혜를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지방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당장 동탄과 파주를 잇는 A 노선도 개통이 덜 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그나마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두 후보의 공약이 갈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을 공약집에 담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규제로 집값 변동성을 키우지는 않겠지만 이미 있는 규제를 풀 생각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 없이는 헛공약일 뿐입니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해도 불확실한 정책과 금리 방향성, 대출 규제 등의 요인으로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